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의 이제 여기까지 장이 확대까지 갔고요. 이렇게 오면서 이제 바로 해양이 성공하기 위해서 조선의 고부가 가치가 하나 있으면 또 반대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티게이션 해오는 쪽에 이제 동해 혁신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해 혁신을 하면서 심해로 간다. 이거를 이제 보고 심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쪽에 동해 혁신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철에 있는 솔루션 갖고는 레드오션이 되니까 가스하고 심해 솔루션으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 갖고 미들 스트림이 만들어 오면서 조선 쪽은 LNG 캐리어하고 리게스 베셀, 리게시피케이션 FSRU 쪽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전략은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만족시키는 전략,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만들어서 선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전략, 그리고 바운다리를 자꾸 키워서 이런 솔루션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해서 이제 블루오션을 키워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이거를 키우려면 결국은 캐피탈 마켓에서는 제일 투자자인 오일 메이저들을 하고의 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일 메이저들은 이미 그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이미 이 앞에 단계에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만들어온 것 갖고 하던 한국의 조선야드가 이 앞으로 올라와야지 보고가 가치화하고 아까 동해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앞 단계로 휘드 단계까지 프론트 로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요새 이제 해양 플랜트 갖고 많이 작살이 나니까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왜 하냐 그러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해야 되거든 앞으로. 그래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리스크 쉐어링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쉐어링 하는 방법은 결국은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상세 설계가 끝나는 단계까지는 이제 계약의 방법을 이제 그 레인보시블 방법으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단계로 가면은 이제 그거를 럼섬으로 전하는 그런 계약 방식을 해서 리스크를 통제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방법에 지금 조선 3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해양 플랜트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이 리스크 관리에 지금 이제 해양 수주를 100% 수주해놓고 실패한 건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네 가지 상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은 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쪽 사업은 보험으로 커버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쪽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 이런 것처럼 리스크의 빈도수가 높고, 빈도수가 높은 대신에 그거 발생했을 때에 이제 임팩트가 적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 그러면 품질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안전 문제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프로시저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만들어서 이런 거를 통제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품질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걸 확충해서 시스템으로 이거를 방어해 나가는 쪽으로 리스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한국이 조선 해양 시장이 이제 특히 해양 플랜트가 7, 80년대에는 이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엔지니어링 회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 회사하고 같이 그 그늘에 사는 미국하고 고라파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주도해 갔고, 그것이 8, 90년대로 오면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는 그 해상 설치 회사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90년대가 오면 심해로 들어가면서 한국 조선해양야드가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모듈화 능력을 이용해서 심해 쪽에 솔루션을 가지고 한국 조선해양야드가 이제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했던 게 리스크를 그러면은 석유회사하고 이 계약자하고 어떻게 쉐어할 거냐가 항상 문제였는데, 바로 탐사 단계, 피지빌리티 단계, 그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이 리스크를, 즉 엔지니어링 엔도스먼트 리스크를 어떻게 테이킹할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최근에 2011년 이후에 한국조선해양산업 해양 프렌트를 따고 실패를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만회하려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추구한 게 프론트엔드 로딩, 설계 단계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리스크를 업그레이딩하고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 나가는데, 누가 하든지 앞에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리스크 쉐어링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건 석유회사 같이든지 아니면 레인보시블 방식으로 보상해서 받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설계에 참여하고, 럼섬이 되면 하드웨어까지 이제 같이 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지는 방식으로 이 계약 스킴을 통해서 이걸 조절해내고 프론트엔드 로딩 FEL 통제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 부분이 그동안에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부분 설명을 생략하고 한 걸로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 프로젝트만 갖고는 안 되니까 회사의 시스템으로, 프로세스로 반영시키는,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의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왔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초기의 영업 단계에서부터 콘스트럭터빌리티, 생산 기술을 먼저 생각하고 이걸 설계에 반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컨피그레이션 운영 체계를 만들어 왔고, 여기에 옛날에는 그 생산 계획, 생산 관리 이렇게 PDCA 사이클만 가져왔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이클에서 이 사업 관리의 사이클을 이렇게, 여기는 수직 결합, 이쪽은 수평 결합,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제 확충해 왔고, 이거를 통해서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다, 오늘날의 빅3 회사들이. 그런데 왜 실패했냐 하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축해서 철학이 있고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거지.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전체 회사가 평준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조선하는 사람은 이걸 잘 모르게 돼 있어요. 해양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바로 자원의 문제 때문에 이제 조선 대신에 해양으로 몰빵을 치다가 실패한 거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융 위기, 그다음에 유럽발 금융 위기가 결국은 거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됐는데, 그거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잘 보고 나중에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림만 보면 이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런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어쨌든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 화폐 경제하고 실물 경제에서, 화폐 경제는 신용으로, 즉 빚으로 풀어서 회복시키는 경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거품이 터져서 그 금융위기가 오게 돼 있다. 그게 역사적으로 쭉 금융위기가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터진 게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2010년에 유럽발 금융위기고, 그 전조가 99년에 아시아 IMF 금융위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그러면 미국은 그 위기의 강을 거의 건넜고, 유럽은 가장 깊은 수심을 건넜고, 그런데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일본, 한국은 그동안에 빚으로 살았다. 아직 뛰어들지 않았다, 여기에. 금융위기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부터 그런 위기가 올 거냐 그러면 2015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은 풀었던 돈을 분명히 걷어들여야 미국의 실물 경제하고 화폐 경제가 밸런스가 이루어지면서 거품이 미국에서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분명히 하고 있고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죠. 그 다음에 미국도 유럽도 그 시기가 지나면 그걸 할 겁니다. 그러면 유럽하고 미국이 그걸 시작을 하면, 돈 걷어들이는 걸 시작을 하면 분명히 터진다. 어디 터질 거냐. 중국,
미국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고 한국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고 일본도 위험하다. 그리고 어디서 터질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이제 그 신흥국, 산유국에서 터져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러시아가 터져야 되는데 러시아가 중국하고 결합을 하고 있어요. 대륙의힘으로. 그래서 안 터집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결합한 그 힘, 브릭스의 힘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이 결합한 대양의 힘하고 태평양에서 부딪혀서 한반도에서 이게 이 힘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화폐 전쟁이 있고 지금 무역 전쟁이 있고 중국, 미국의 그 G1, G2의 패권이 거기에 걸려있다. 지금 굉장히 볼라타일한 시기가 지금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해서 결국은 해양 프렌트로 몰빵을 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았는데 그게 우리의 산업으로 뭐 어떠냐 그러면 아까 이제 신흥국의 퍼펙트 스톰 위기는 항상 있다 그런 거고 제2의 석유전쟁이 이제 2014년에 저유가 시황으로 들어서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융전쟁이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다. 이게 미중의 패권 내지는 무역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의 건설산업이 침체를 맞았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해운시장이 무너졌고 조선 철강시장이 무너졌다. 그리고 2014년에 2차 석유전쟁에서 저유가 시대로 들어오면서 정유화하고 유화가 이제 위험해지고 전 세계에 이제 배럴하고 캡티브 마켓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절벽을 맞았고 거기다 한편으로 5G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솔루션 쪽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지금 진행돼서 4차 산업혁명 솔루션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공업소부터 섬유산업, 가벼운 산업서부터 이제 옷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자꾸 이게 진행해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로부터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해양산업, 이 중공업산업도 분명히 오게 돼 있죠. 그래서 2020년대에는 이 산업절벽의 상황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주절벽, 산업절벽 두 개를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이 어렵고 아포리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위기가 미래 산업 절벽을 맞아서 2025년까지는 어차피 가게 돼 있고 26년이나 돼야 제대로 시장이 회복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시아 위기는 분명히 한번 온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보는 현재의 분이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아포리 상태에 들어갔는가는 이제 아까 시장을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으로 보면은 키코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키코. 그래서 대우조선의 이제 분석인데 이건 다 똑같습니다. 한국의 조선해양이나 중공업이나 제조업이 이때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이때 고유가 시대였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조선도 이때 3년 동안에 2조 5천억을 냈어요. 근데 이 옵션 상품, 해지 상품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2조 5천억을 까먹어서 벌어놓은 돈을 다 공중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회계상은 돈을 많이 버는데 실제 근거에는 유동성에 돈이 없는, 현금이 없는 시대를 맞는 게 2008년서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키코 사태가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이제 비극을 잉태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똑바로 하고 정부도 똑바로 하고 다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구조조정 대신에 뭘 했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바로 오고 유럽발 오면서 이제 해운 시장이 무너지고 조선 시장이 무너져서 선박이 아예 수주가 안 되는 상황이 왔는데 해양 프렌트를 왕창 수주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업 실패로 이어져서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때 적당히 알아서 수주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런 걸 안 보고 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동성 문제를 보지 않았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유동성 문제였는데 IMF를 겪었으면서도 그 유동성 문제를 등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성에 중심을 두고 이 프로덕트 믹스를 영업 단계에서 이거 잘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CEO가 하여간 매니지먼트가 영업을 내가 차니까 나가서 배수주하는 해양 브랜드 수주하는 쪽으로 수주하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특히 뭐냐 그러면 해양 브랜드 중에서 시추선은 자금 조건이 안 좋거든요. 헤비테일이거든.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심지어 1% 선수금 받고 99% 나중에 인도할 때 받는 헤비테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다 돈 들여서 죽어라거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인도가 안 되니까 2014년에 에너지 시장이 붕괴가 되니까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안 되니까 이제 유동성에 몰려서 이제 자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유동성을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더 말라가서 재정 위기를 아예 초래하는 쪽으로 아예 그렇게 멀어졌다. 한국조선산업이 이렇게 분류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뭐에 실패한 거냐 그러면 이제 대우가 다른 현대나 삼성에 비해서 뭐냐 그러면 시추선을 더 많이 수주를 했고 하다 보니까 선수금이 덜 받았어요. 조선은 수주 많이 하면 선수금을 많이 받거든요. 유동성이 좋아지는데 조선은 덜 수주하는 대신에 해양 브랜드 중에서 특히 시추선을 더 수주하다 보니까 선수금의 보유 비율이 줄어들어서 유동성 문제를 대우가 더 심하게 맞았다. 그리고 나중에 시추선을 더 많이 수주했기 때문에 더 이제 유동성 위기에 대우가 재무 위기에 더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10년까지의 구성으로 보면 한국의 빅3 회사는 조선을 6, 해양을 4를 하면 맞습니다. 6대 4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그런데 이제 2011년, 12년 이렇게 되면서 해양 프론트로 몰빵을 치면서 포트폴리오가 바뀝니다. 해양이 8이 되고 조선이 2가 됩니다. 근데 해양 자원하고 조선 자원은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배를 짓는 조선소는 구조, 선각하는 공장들 자원이 80이에요. 그리고 의장 자원이 20입니다. 그런데 해양은 의장이나 이쪽이 70이에요. 그리고 구조, 도장 이쪽이 30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설계 인력이나 뭐 생산 인력 모든 자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자원 쓰는 거하고 포트폴리오하고 맞춰가면서 수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다 이거지. 이거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수주나 이거는 확 늘었는데 그러면 안에 있는 자원을 재교육시키든지 재배치하고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지금도 다 비슷한데 3만 5천 명 오퍼레이션 수준이 2만 명이 확 늘어서 2014년 되면 5만 6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협력사, 이동지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 유동성 위기에 더 몰리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경영이 몰려가면서 사업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적 자원 재배치에 실패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로딩 아까 얘기한 그 엔지니어링 엔도스먼트 리스크 이거의 리스크 테이킹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프렌트의 경우를 보면은 2014년 13년 기준으로 보면 백로그가 한국이 1,000억 불까지 수출했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 10%인 이제 100억 불을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100억 불의 손실이 났는데 거기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엔지니어링 엔도스먼트 리스크 테이킹이 40%다. 그러니까 석유회사하고 딜하는데 혹은 시추회사하고 딜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로딩을 해서 엔지니어링 단계에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추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금 조건, 이런 폴리티컬 리스크 테이킹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돼서 되는데, 그럼 뭐냐? 결국은 배짓든 사람들이 해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프로덕트 믹스를, 포트폴리오를 6대4 혹은 안 되더라도 뭐 5대5나 8대2는 아니고 뭐 그렇게 좀 적절하게 하면서 가만 실패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지금 고통을 토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아포리아에 빠진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현재 한국조선이 어떠냐 이제 진단을 하면은, 한국조선은 아포리아 상태에 분명히 빠져 있는데 시장 절벽에 몰려 있고 산업 절벽에 몰려 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은 옛날처럼 같은 WTO 체제의 세계화 시장이 아니다. 이제는 거기에 반작용으로 세속주의의 지역주의의 이제 미중 패권의 그런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은 2008년도까지의 이 배값이 올라가고 프렌트 값이 올라가면서 180% 올라가던 그런 고유가 시대에 만들어져 있던 비용 구조를 아직 청산 못하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2008년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영업이익은 났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차익 경영을 합니다. 차익. 그러니까 대우조선도 그렇고 특히 대우조선이 차익을 많이 했는데 차익 경영을 하니까 사채 발행하고 사채 발행한 것도 안 되니까 뭘 하냐면 담보 가치를 늘려야 되니까 그 자산 재평가를 해서 자산 가치를 올려요. 뻥튀기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은행의 빚을 더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는 안 썼지만 사실은 조사한 거에 비하면 대우조선도 그 과정에서 자산 재평가 1조 5천억을 더 평가액을 올렸어요. 그만큼 이제 빚을 더 쓴 거죠. 그럼 그런 거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조정 한다고 사람만 줄이고 이게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자산 쪽을 건드려야 된다. 근데 자산 쪽 재평가한 거 이거 건드리면 은행하고 문제가 되니까 대주주하고 문제냐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거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매출이 반으로 줄었으면 공장 비우고 창고 비우고 이렇게 자꾸 시설을 비워가지고 여유 있는 시설 쪽으로 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이렇게 사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사람 줄이고 뭐 조짜는 것 쪽만 하고 있지.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시장 절벽, 산업 절벽 이 상황하에서의 성장 엔진이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선해양산업의 구제책으로 정책을 쭉 내놨어요. 그걸 제가 다 봤어요. 근데 다 합쳐봐야 100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상화되면 600억 불 하던 건데 구조가 이게 100억 불 넣어가지고 엄발의 오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시책만 가지고는 이게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진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말씀드린 건데 바로 이 고비용 구조를 합리화하는 시기를 놓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시장에서의 해양 프렌트를 하면서 그냥 끌고 갔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를 더 악화시켰고 은행 빚 더 끌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MB 정부의 이제 키커 상황이 더 아주 유동성 위기로 이 상황을 촉발시켰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STX가 또 마지막으로 2013년이 한국이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찬스였는데 그거 놓쳤다 이것도. 그리고 거기에서 해운 시장도 놓치면서 이제 그 한진해운이 도산하게 하면서 해운의 그 로지스틱 코스트를 엄청나게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수출 기업들이 운임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박근혜, 이명박,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한국조선 산업은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